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의 야심작이죠. KF-21 보라매 전투기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투기가 왜 중요하고 또 어떤 놀라운 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핵심 통찰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그 전투기 개발 경험이 거의 없던 한국이 어떻게 이런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여정인데요. 그 핵심들 한번 하나씩 파헤쳐보시죠. 먼저 KF-21 보라매가 정확히 어떤 전투기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을 상당 부분 적용해서 개발 중인 4.5세대급 초음속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새 비행기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기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이 시작부터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개발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목표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우리 공군의 오래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미래 전장 환경에 필수적인 첨단 국방 기술력을 우리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의지, 뭐 이런 거겠죠. 네, 맞아요. 201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그 4.5세대급 그리고 독자 기술, 이 키워드를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노후 기종을 바꾸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이건 한국 국방 기술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체질 개선요? 네. 과거에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제때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을 생각해보면 독자 개발이라는 목표 자체가 가지는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단순 조립을 넘어서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뭐 대체 사업이다 이게 아니라 이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큰 그림이 있었군요. 그렇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특징들이 이 전투기를 특별하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아하 싶은 지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역시 스텔스 기술인데요. 네. 자료를 보면 레이더 반사 면적, 흔히 RCS라고 하죠. 네, RCS. 이 RCS를 최소화하는 특유의 각진 형상 설계가 적용되었고 여기에 더해서 레이더 흡수 물질, 램 같은 이런 특수 도료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랄까 전투기의 레이더상 모습을 좀 흐릿하게 만드는 기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RCS는 레이더에 얼마나 크게 잡히느냐 이걸 나타내는 레이더상의 크기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KF-21의 형상은 이 크기를 줄여서 적에게 발견될 확률을 낮추는 소위 저피탐 성능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아, 저피탐. 네. 다만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현재 모델은 완전한 스텔스, 그러니까 뭐 F-22나 F-35처럼 내부 무장창까지 갖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 이 완전한 스텔스 기능은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서 KF-21EX 모델에서 구현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럼 처음부터 막 완벽한 스텔스를 추구하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처음부터 5세대급 완전 스텔스를 목표로 했다면 기술적 난이도나 개발 비용,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실패 위험도 커지고요. 그렇죠. 대신 현재는 달성 가능한 수준의 저피탐 성능을 우선 확보하고 추후에 기술 성숙도에 따라서 스텔스 성능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로드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뭐랄까 좀 영리한 방식일 수 있죠. 위험 관리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다음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첨단 항전 장비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는 ASI 레이더. 안에 ASI 레이더. 이것도 한화 시스템이 국산화에 성공해서 탑재했다는 점이 이야, 대단한데요. 이게 기존 레이더랑은 차원이 다른 건가요? 네, ASI의 그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가 하나의 접시 안테나를 이렇게 돌리면서 탐색했다면 ASIA 레이더는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해서 마치 수많은 눈이 동시에 여러 방향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와, 수많은 눈이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빠르게 탐색하고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전자전 공격에도 훨씬 강합니다. 이걸 국산화했다는 건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센서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고 기술 자립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성과죠. 단순히 부품 국산화를 넘어서서 핵심 센서 기술을 확보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IRST,
그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도 탑재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건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IRST는 레이더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적을 찾아냅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써서 반사되는 신호로 탐지하지만 IRST는 적 항공기가 내뿜은 엔진 열 같은 적외선 신호를 탐지하죠. 아, 열을 감지하는군요. 네. 가장 큰 장점은 레이더처럼 전파를 방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적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스텔스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수동형 센서 기술이죠. ASA 레이더와 IRST가 서로 보완하면서 작동하면 탐지 능력과 생존성이 극대화됩니다. 와, 정말 첨단 기술의 집약체네요.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면 높은 국산화율이 언급됩니다. 약 65%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65%. 이 숫자가 단순히 부품을 많이 국산화했다, 뭐 이런 의미 이상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특히 비행 제어 기술의 자체 확보가 큰 의미가 있다고요. 네, 65%라는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비행 제어 기술은 전투기의 두뇌와 신경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뇌와 신경계요. 네, KF-21처럼 공기역학적으로 좀 불안정한 형상을 가진 최신 전투기들은 컴퓨터의 정교한 제어 없이는 안정적인 비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복잡하고 민감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개발했다는 것은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야. 단순히 부품 조립을 넘어서 핵심 설계 능력까지 확보했다는 의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능 개량을 하거나 운용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부품 국산화율을 넘어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어하는 핵심 능력을 확보했다. 이 점이군요. 맞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면 엔진 같은 일부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비행 제어 기술 자립은 정말 큰 진전으로 보입니다. 그럼요. 아주 큰 성과죠. 자, 네 번째로 성능과 무장을 살펴보죠. 최대 속도가 마하 1.81, 작전 반경은 약 1000km라고 하네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마하 1.81이면 음속의 약 1.8배 속도인데요. 초음속 전투기로서 충분히 준수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작전 반경 1000km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주변 해역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리죠. 작전 능력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네. 더 주목할 부분은 무장인데요.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처럼 현존 최고 성능의 무기를 통합한다는 점입니다. 아, 미티어. 네, 이건 KF-21이 아주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뜻이죠. 미티어 미사일 외에도 국산 공대공, 공대지 무기도 통합한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점이 바로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KF-21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티어 같은 최첨단 공대공 미사일로 제공권 장악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국산 정밀 유도 폭탄이나 공대지 미사일로 지상 목표물 타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공중전도 하고 지상 공격도 하고. 네, 한 대의 전투기가 다양한 임무를 유연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작전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국산 무기 통합은 무기 공급망의 안정성이나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오고요. 성능과 무장 능력 모두 상당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군요. 그렇죠. 개발 과정 자체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2021년 4월에 첫 시제기가 출고되고 불과 1년여 만인 2022년 7월에 첫 비행에 성공했죠. 네, 맞습니다. 이 첫 비행 성공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그 시제기 출고도 큰 뉴스였지만 첫 비행 성공은 정말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설계 도면 위의 전투기가 실제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니까요. 그렇죠. 특히 초음속 비행은 기체 구조, 엔진, 제어 시스템에 엄청난 물리적 부담을 줍니다. 이걸 안정적으로 제어하면서 이륙하고 비행했다는 것은 KF-21의 설계와 핵심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이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몇 안 되는 국가그룹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기술적 난관을 돌파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현재는 2026 완료를 목표로 다양한 비행 시험을 통해 성능을 계속 검증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양산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2024년 7월부터 최초 양산 계약이 시작되고 2026년부터 실전 배치가 목표라고 하니 정말 우리 한일을 지키는 모습을 볼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양산 계약 시작은 개발 단계를 넘어서 실제 전력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통해서 군이 요구하는 작전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는 중요한 신호죠. 네. 계획대로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노구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면서 한국 공군의 전투력 구조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공군력의 현대화와 첨단화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KF-21의 개발 과정과 특징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정리해 볼까요?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상징성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우리도 전투기 만들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넘어섭니다. 전투기 같은 최첨단 전략 무기체계를 스스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 안보의 주도권을 우리 손에 쥔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아, 주도권. 네,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와의 관계 변화나 국제정세 변동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기나 부품, 기술 지원이 막히는 상황, 이런 걸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필요할 때 원하는 성능의 전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또 우리 군의 요구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자주 국방의 핵심입니다.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독자 개발 노선이 비용이나 개발 기간 측면에서 부담이 크지는 않았을까요? 혹시 자료에 그런 언급은 없었나요? 물론 독자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고 기술적 위험 부담도 따릅니다. 이 점은 어떤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든 마찬가지죠. 자료들이 KF-21의 성공들인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예산과 인력, 시간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양산과 운용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은 분명합니다. 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완전 해외 도입에 따른 비용, 기술 종속성, 운용 유지의 제약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독자 개발 및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큰 전력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트레이드오프 판단이 있었겠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두 번째 의미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그렇죠. FA-50 경공격기가 이미 K방산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KF-21은 그보다 훨씬 높은 기술 수준을 대표하니까요. 이 부분은 KF-21의 또 다른 중요한 잠재력입니다. 자료에서도 언급되듯이 KF-21은 F-35 같은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비해서는 도입 가격이나 운용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서도 4.5세대급의 충분히 강력한 성능과 첨단 항전 장비를 갖추고 있죠. 모든 국가가 F-35 수준의 최고 성능, 최고가 전투기를 필요로 하거나 운용할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F-35를 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기존의 4세대 전투기보다는 더 뛰어난 성능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성능과 비용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국가들에게 KF-21은 가성비 좋은 첨단 전투기라는 독자적인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었죠. 네. 이는 단순히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넘어서 K방산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FA-50이 열어놓은 길을 KF-21이 더 넓힐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독자 기술로 4.5세대 전투기 개발이라는 어려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다는 점, 특히 국산 ASA 레이더와 IRST 같은 첨단 항전 장비, 그리고 핵심인 비행 제어 기술 확보와 단계적 스텔스 능력 구현이라는 전략적 접근까지 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미래 K방산의 기대주라는 의미도 되새겨볼 수 있었고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KF-21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KF-21은 뛰어난 4.5세대 전투기고 가격 경쟁력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텔스 성능 강화 등 추가적인 성능 개량도 예정되어 있죠.
네. 하지만 세계는 이미 5세대 전투기가 주력이 되고 있고 심지어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격변하는 미래의 하늘에서 KF-21은 과연 어떤 독자적인 역할과 위상을 확보하게 될까요? 단순히 F-35보다 저렴한 대안, 이걸 넘어서 특정 작전 환경이나 임무에서 KF-21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성능, 가격 경쟁력,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운용 유지의 용이성 같은 요소들이 어떤 국가들에게 결정적인 매력 포인트가 될지, 앞으로 KF-21이 실전 배치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며 써내려갈 역사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답은 아마도 KF-21 스스로 증명해 나가야겠죠? 네,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